여기 포르투갈 아르칸초의 어느 마을의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이 아닌 프랑스에서 한 프랑스 승객의 모습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그런데 이내 그녀는 낯선 한국인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연신 인사를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객들의 짐칸을 정리하다 타이트한 그녀의 치마에 불쾌한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승무원을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는 짐을 싸더니 SNS와 블로그에 한국을 직접 저격하며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포르투갈 출신 플로렌시아 산체스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들의 멋진 모습에 반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무원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직선거리로 1400km나 떨어져 있는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승무원이라는 직업보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 아르칸초라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제 인생 후반전은 한국에서 완전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봐야 했기에 저에게 있어 한국은 두 번째 고향과 같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승무원만큼 겉과 속이 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승무원은 겉으로 보기에 멋있습니다. 멋들어진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가로지르면 마치 유명한 영화배우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 멋진 유니폼은 사실 생각보다 몸에 꽉 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항공사의 얼굴이라는 이유로 10시간이 넘는 비행에도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항상 웃는 얼굴을 해야 하죠. 해외 각국의 다양한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사실 이 이유가 없더라면 이렇게 고된 승무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좀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결정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계기도 되었고 반대로 저를 너무너무 행운아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프랑스 승무원으로 일을 하니 확실히 포르투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포르투갈 바로 위에 붙어있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인종차별이 많은 국가였는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말이죠. 포르투갈에서 왔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적을 가진 승무원들에게 정말 많은 무시를 당했거든요. 근데 머피의 법칙 때문이었을까요? 프랑스 공항으로 이직하고 나서는 승객들에게 마저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을 때 2번이나 저를 구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2번 모두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었고 제가 저의 두 번째 고향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도 여행객의 가족들이 제가 있던 항공기에 탑승했었는데요. 이 가족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승객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생겼던 이유는 다소 어이없게도 냄새 때문이었어요. 인도 관광객 가족들에게서는 사실 쾌쾌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프랑스 승객이 이것을 컴플레인 걸었던 것이죠. 프랑스인 승객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한 듯하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특히 비즈니스 승객들은 나긋나긋 조용한 말투로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졌죠. 컴플레인을 걸었던 프랑스 승객은 도저히 냄새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면서 자리를 옮겨주던가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던가 항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로서도 너무 난감했었어요. 항공기에 빈 좌석은 없었기에 프랑스 승객의 요구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최대한 저는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좌석이 모두 만석이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인 옆에 있던 인도 여행객들은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난처해하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좌석 위에 있던 가방을 내리더니 그 안에서 향수를 꺼내어 자신과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향수를 칙칙하고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프랑스 승객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일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승객은 갑자기 승질을 부리면서 왜 뜬금없이 향수까지 뿌려서 냄새를 더 고약하게 만드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승무원이 이런 걸 해결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며 나무랬어요. 그러더니 그 인도 여행객들을 향해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도 여행객 중에 아빠로 보이는 남성은 계속해서 프랑스인 승객에게 사과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 여행객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이 왜 우리 아빠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울음까지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며 그야말로 난리법석이었죠.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갑자기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인도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라서 씻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죠. 컴플레인을 걸었던 프랑스 승객의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계속되었고 계속 당하기만 하던 인도 승객도 점점 인내의 끝까지 도달했는지 사과를 멈추고 말다툼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저는 두 승객들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정말 악몽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한 무리의 승객이 다툼이 벌어진 곳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이 하는 말에 정말 고개를 연신 숙이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승객 무리는 한국 여행객들이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프랑스 승객을 향해 그만하라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불쾌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치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승객은 3명이었는데 한 명은 프랑스 승객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있었고 남은 2명의 한국인들은 인도 승객이 울고 있는 자녀에게 울지 말라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자리를 옮겨줄 테니 프랑스 승객 보고 우리 자리로 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인들은 서로 자신의 자리를 주면 된다며 누가 뭐 할 것 없이 양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한국인들 덕분에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소란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연신 감사하다며 인사를 거듭했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소란이 조용해지고 그 이후에 저는 자리를 옮겨준 한국인의 믿기 힘든 행동에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인도 승객에게서 났던 냄새는 확실히 좀 심하긴 했었어요. 인도 승객도 그걸 알았던 터에 사과를 했던 것일 테죠. 그런데 자리를 옮겨준 이 한국인은 인도 승객을 향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주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마스크를 좀 끼고 있어도 기분 나쁘지 않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인 승객은 갑자기 마스크를 써버리면 혹시라도 인도 승객들이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승객도 불편한가 보구나 라면서 자존심 상해할 것을 생각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쓰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인도 승객은 오히려 한국 승객에게 괜찮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우리 가족 모두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한국인 승객 역시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런 건데 괜찮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에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며
굉장히 훈훈하게 상황이 마무리되어 버리더군요. 막무가내로 컴플레인 걸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프랑스 승객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은 급상승했었죠. 제가 한국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두 번째 사건은 한국인들과 같은 아시아인들로부터의 횡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평소보다 많은 아시아인들이 비행기에 올랐었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요. 바로 성적 수치심 말이죠. 우리 승무원들이 착용하는 승무원복은 단정하지만 타이트한 미니스커트를 입기에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에도 제약이 많고 자리에서 앉았다가 섰다 하는 행동들도 너무 달라붙는 스커트에 불편했습니다. 가끔 비행을 운행하며 승객들을 지나다닐 때면 빤히 보란 듯 승무원들의 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히며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승객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고 아마 승무원으로 일한다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승무원들이라도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아주 흔한 일들이기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일은 그것을 좀 더 상회하는 상황이었어서 제 기억에 아주 깊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바로 여러 명의 중국인 승객들에게서부터 겪었던 치욕적인 일이었죠. 그날 굉장히 많은 중국인 승객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대체로 많지 않은 20대 중후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젊은 분들이었고 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서로 시끄럽게 대화를 하면서 올라탔는데 그동안 많은 해외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언성이 높고 시끄러웠던 승객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또 가지고 온 짐들은 어찌나 많은지 짐칸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면 꼭 거치는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승객들의 짐 문제입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짐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매 비행마다 남의 자리에 자신의 짐을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자기 짐이 많다면서 남의 자리에까지 짐을 넣는 바람에 정작 짐을 넣어야 하는 사람이 짐을 못 넣게 되고 이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걸 승무원이 해결해야 하는 거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승무원은 그 좁은 비행기 통로를 오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넣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비행 시작 전부터 진이 다 빠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날 중국인 승객들 역시도 많은 짐을 가지고 온 터에 남의 짐칸까지 모두 침범해버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저는 빈칸을 찾아 짐들을 넣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는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상태로 까치발까지 들어가며 짐을 정리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어요. 보통 승무원들이 이렇게 짐을 정리하면 승객들은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비켜주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국인 무리의 승객들은 그렇질 않았죠. 일부러 팔걸이에 손을 얹어놓고 제가 그 팔에 닿게 행동했습니다. 저의 하체가 중국인이 팔걸이에 올려놓은 손에 자꾸 접촉하게 되어 저는 속으로 매우 불쾌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불쾌한 표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오히려 저는 중국인 승객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팔걸이에 손을 잠시만 치워주시겠습니까? 손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중국인 승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리긴 했는데 제가 타이트한 치마를 입은 채로 짐을 올릴 때 저의 몸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킥킥대며 웃는 소리도 여기저기 나왔었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워서 빨리 정리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중국인들의 짐들은 많았고 무거웠습니다. 중국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내렸던 팔을 다시 팔걸이에 걸치며 저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하체는 그 많은 중국인들의 손과 팔에 접촉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제가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 승객은 바로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중국인들의 짐을 정리하는 것에 끙끙 매고 있자 보다 못한 한국인 남성이 와서 도와준 것이었죠. 한국인 남성의 등장에 중국인들은 못마땅한 표정들을 지으며 빤히 한국 남성을 쳐다보더군요. 한국 승객이 중국인의 짐을 만져 옮기려고 하는데 왜 남의 짐을 만지냐면서 건들지 말라는 중국인 승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껏 짐칸에 넣은 짐을 다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알 수 없는 행동들까지 하는 중국인 승객들도 있었죠. 결국 그 일로 말다툼까지 벌어지고 말았었어요. 남의 짐을 왜 만지냐는 그런 이유였죠. 그 소리를 들은 한국인 승객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그 중국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던졌는데요. 한국인 승객의 말은 이랬습니다. 남이 건드는 게 싫으면 애초에 짐을 똑바로 넣던가 했어야죠. 그것도 아니면 승무원분이 짐을 정리할 수 있게 비켜주던가요? 제가 하는 게 싫으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중국인 승객은 정말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남이사 뭘 어떻게 하든 당신이 뭔데 참견인데 난 엄연히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탄 건데 당연히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 뭔데 별 볼 일 없는 한국인 따위가 난리야.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승객은 그 중국인 승객에게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별 볼 일 있는 중국인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말 그렇게 더하면 별 볼 일 없는 한국인에게 처맞는 수가 있으니 그 입 닫으세요. 그리고 변태들이세요. 손은 왜 자꾸 팔걸이에 올려놔요? 한국인 승객분의 단호한 모습에 중국인 승객들은 겁을 먹었는지 아무 소리 못했고 한국인 승객의 도움으로 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승객분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는데 괜찮다면서 웃으며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국인 승객의 친절과 배려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 객실 불이 꺼지고 모든 승객들이 잠이 들거나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승무원들도 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승무원들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음식이라도 준비하려면 수십 명에게 드려야 할 음료와 식사물들을 챙기고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며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아까 도와줬던 한국인 승객이 왔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준비된 두통약이 있느냐고 물어봤었죠. 사실 그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앞으로는 번거로운 발걸음 하지 마시고 승무원 버튼을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호출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들어와서요. 사람들이 다 주무시는데 소음을 내기 싫어서 직접 왔어요. 저는 한평생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승객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충격받은 저는 두통약을 전달하고 나서 정말 한국인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저희 승무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워낙에 젠틀하고 신사다운 모습을 하는 한국인들은 승무원들에게 좋은 사람들로 평판이 자자하죠. 물론 그날 비행은 그 사건 이후에 중국인 승객들의 지나친 장난들과 불쾌한 눈빛들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비행이었어요. 기내식을 줘야 할 때나 승객들이 앉아있는 비행기 통로를 지나야 할 때마다 유독 중국인 승객들이 앉은 자리만 지나갈 때면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이었죠.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저는 유독 기분 좋은 마음으로 비행을 했었고 역시나 단 한 번의 컴플레인 없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죠. 비행을 마친 승무원들에게는 12시간의 나이트 스톱 비행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했었고, 거기에 더해 한국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험이 있는 동료 한 명과 공항을 나섰고 동료와 함께 홍대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20대 청춘들에게 가장 핫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홍대는 제가 비행기에서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홍대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홍대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시계가 없었더라면 오후라고 해도 믿었을 겁니다. 그만큼 화려했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서 홍대 메인 거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메인 거리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노랫소리에 이끌려가니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란 조명과 음악에 심취해 노래 부르는 사람, 그를 둘러싸고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제가 목격한 장면은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고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어요. 생전에 제가 태어난 포르투갈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적이 없었고, 심지어 1년에 8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프랑스에서도 늦은 밤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밤은 무척이나 아름다웠고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들, 두 발로 뒤뚱뒤뚱 걷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던 노인분들까지 남녀노소, 연령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한국인들이 한국의 밤 아래 자신들만의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믿기 힘든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났던 포르투갈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나이트 스탑은 짧았어요. 바로 다시 공항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냥 가기 너무 아까워서 가기 전에 뭐라도 입에 넣어 먹어보자라는 생각에 눈에 보였던 한 호떡집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은 곳이었는지 줄이 무척이나 길더라고요.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하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고 저희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함께 왔던 동료와 어찌해야 할지 못 먹으면 어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플로 보이는 한 한국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런 대화를 들었는지 저희에게 자신들의 앞으로 가서 먼저 주문을 하라는 말을 했던 것이었죠. 자신들은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한국말이 서툴러 번역기를 키려 하자. 그 한국인 커플은 호떡가게 사장님에게 한국말로 저희들의 상황을 설명해줬죠. 그 말을 들은 호떡가게 사장님께서는 서둘러 호떡을 만들어 종이컵에 담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저희들이 한국 돈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했던 터라 한국 돈을 환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갑에 있던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려 했는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었습니다. 저희가 당황해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단번에 저희 상황을 눈치챈 호떡가게 사장님께서 괜찮으니까 맛있게만 먹으라며 얼른 시간 없으니 공항에 가라고 손짓해 주셨던 거죠. 물론 저희를 도와줬던 커플이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에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워서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고 공항으로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짧았던 홍대에서의 시간 저는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에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니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완전하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프랑스 공항에 돌아가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었어요. 어떻게든 한국행 노선에 올라타기 위해 길을 쓰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한다고 매번 탈 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짝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한국이 매 순간 그리워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는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공항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된 이유였죠. 그들의 대화에는 제가 좋아하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것이었죠. 아시아를 가려면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 게 맞다면서 한국은 두 국가보다 볼거리도 많이 없고 낙후된 곳들이 많을 거라는 시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불편함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한국을 기피했었죠. 실제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추측만으로 한국은 별로일 거라는 말들을 쏟아냈던 겁니다. 한국은 절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실제로 중국은 1년에 거의 6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여행을 떠났고 일본도 2,500만 명에 이르는 해외 관광객들이 매년 찾았죠. 중국이라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끔찍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천국인 곳인데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해외 사람들이 여행지로 선택하고 가다니요. 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는 1년에 고작 1,500만 명 정도의 해외 사람들이 여행지로 꼽았고 전체 해외 관광지로 방문하는 순위에서도 20위에 머물 정도로 약세였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한국인도 아니었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뭐랄까 그냥 화가 나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었죠. 승무원을 그만두고 한국을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이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요. 멀지 않은 시간 저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그만두었고 한국에 가서 내가 뭘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사실 포르투갈에서 한국은 굉장히 낯선 나라예요. 물론 요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워낙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너무 유명한 셀럽들이 많아서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 SNS에 한국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고 블로그는 물론 포르투갈 웹사이트에도 한국에 대한 여러 관광지들을 올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SNS와 블로그의 글들을 보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왜냐하면 저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신해 제가 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들 덕분에 저도 한국의 여러 곳들을 찾아보고 가볼 수 있었고 다양한 곳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기까지 했죠. 지금은 그 멋진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포르투갈 본가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요. 결혼 이후에 정식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왔던 일도 계속할 거고 말이죠.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인생 후반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완전한 변화를 맞이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과 같은 값진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한국은 사랑할 나라이죠. 저의 벗이 되어준 한국인 예비 남편과 한국에서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심장이 뛰고 마음이 설레요. 어쩔 줄 모른답니다. 많은 도움과 많은 기회를 안겨준 한국에게 정말 고맙고 한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프랑스 상류층 백인 소녀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이 상류층 학생들은 한국을 마음껏 비웃고 짓밟아주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금발의 백인 여학생들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대체 이 여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10대 소녀 아멜리 펠레티에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모두 백인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이랍니다. 저와 친구들은 훌륭하고 똑똑한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상류층 라이프를 누리며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명인 이자벨에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이자벨의 아빠가 동양의 작고 초라한 나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이자벨의 아빠는 이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신 거죠. 이자벨의 가족은 모두 함께 한국으로 장기 이민을 가기로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프랑스 같은 인류 선진국에 살다가 아시아 변방의 후진국에 가서 살게 된 이자벨이 너무 안 되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전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었어요. 이자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 아빠 회사에서 무슨 큰 사고라도 치신 거야? 아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셨길래 한국으로 좌천을 당하셨어. 그런데 이자벨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아빠는 좌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해서 한국에 가는 거라며. 한국은 프랑스보다 이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살기에도 아주 좋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이 괜한 자존심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인 프랑스와 기껏해야 개발 도상국에 불과한 한국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자벨이 저렇게 나오는 이상 저는 더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이야기는 거기서 애매하게 끝이 났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이자벨네 가족은 한국으로 이민을 떠났죠. 프랑스에 남은 저와 친구들은 가끔씩 이자벨이 떠오를 때마다 지옥 속에 살고 있을 그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벨은 생각지도 못한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어요. 이자벨은 한국이 너무 좋아서 꼭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저희에게 한국에 놀러 와달라 부탁했어요. 이자벨의 초대를 받은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이자벨이 보고 싶기는 했지만 굳이 그 먼 후진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중한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얼마 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비행기에 올라탄 이상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근심 걱정은 계속되었죠.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득실거릴 텐데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거지 같은 한국인들이 먹는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는 않을까, 정말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의 걱정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답니다. 우선 저희는 이자벨이 다니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KTX에 탑승하기로 했는데 한국의 KTX는 후진국의 교통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쾌적하더군요. 프랑스에도 떼제베라는 초고속 열차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 KTX가 갖춘 시설들의 수준이 훨씬 좋아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죠. 먼저 KTX는 탑승하는 순간 그 어떤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시설에 탑승하면 특유의 꿉꿉하고 찢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KTX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공기와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KTX 내부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객실에 최신식 공기 청정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정도 되는 고가의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한국이 이렇게나 여유로운 국가였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기를 좀 보라며 경악한 표정을 하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러냐며
친구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이내 친구와 마찬가지로 경악한 표정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곳에는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혹시 누군가 그것들을 훔쳐갈까 싶어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렸는데 한국인들은 태평하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짐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둑질은커녕 다른 사람의 캐리어에 관심조차 갖지 않더군요.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무리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라고 해도 소매치기는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정직하고 편안하게 소매치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니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훌륭한 인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KTX에서 하차한 저희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기차역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의 기차역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노인들은 프랑스의 지하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기차역은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조금만 걸으면 엘리베이터도 탑승할 수 있더군요. 저는 이런 편리한 인프라들을 보며 한국이 어쩌면 프랑스만큼 잘 사는 국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써 표정 관리를 했답니다. 아직은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저는 한국의 미흡한 점을 포착해냈죠. 이자벨이 다니는 한국 고등학교 입구에 도착해보니 글쎄, 학교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보안 요원이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켜주는데 역시나 한국은 후진국이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인지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친구들은 가뜩이나 후진국 한국의 치안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보안 요원까지 보이지 않자 급격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누군가 달려와 저희를 덮칠 것만 같아 식은땀이 다 날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등을 와락 껴안았고 깜짝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괴성을 질러대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자 저를 놀래킨 범인 이자벨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이내 이자벨을 타박하기 시작했죠. 이자벨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보안 요원이 보이지 않아서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그나저나 한국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길래 학교에서 보안 요원도 고용하지 못해 제 질문에 이자벨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는 보안 요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자벨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라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이자벨은 거짓말이 아니라며 한국의 학교는 충분히 안전해서 보안 요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을 1순위로 여기고 대체로 가정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한국에서 몇 년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한국인들은 민족성 자체가 질서를 잘 지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이 많아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잘 챙긴다고 했죠. 저와 친구들은 이자벨의 믿기 어려운 말을 들으며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향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기숙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서울의 번화가로 놀러 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다시 한번 저희를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한국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드키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호텔도 아니고 고작 기숙사가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는 수도인 파리에서도 열쇠를 이용해 수동으로 열고 잠그는 문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세련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은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기숙사 내부에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스타일러까지도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희들은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와서 옷이 많이 구겨진 상태였기에 스타일러에 옷을 넣어보기로 했죠. 10분 뒤 스타일러에서 옷을 꺼내자 구김이 펴져 있음은 물론 옷에서 나던 꿉꿉한 냄새도 사라져 있더군요. 이자벨의 말을 들어보니 이 스타일러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라던데 성능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의 학교가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며 엄청나게 부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한국 기숙사 투어를 이어갔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샤워실이었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것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프랑스의 화장실이나 샤워실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샤워를 하기 전에 일종의 각오를 하고 샤워실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샤워실 자체가 얼음장같이 추울 뿐더러 난방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온수가 잘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기숙사 샤워실은 어떻게 단열을 해놓은 것인지 굉장히 따뜻해서 한겨울에 옷을 다 벗어도 전혀 춥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자벨은 그 비결이 한국의 기술력에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창문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중창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을 완전 차단하고 동시에 따뜻한 햇빛은 잘 가두어서 내부의 온기를 유지시킨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은 보일러도 바닥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돌이라는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난방의 전문가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지만 실내로 들어오기만 하면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난방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겨울에 라디에이터를 틀고도 너무 추워서 밤에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양이를 왜 껴안냐면 고양이는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껴안고 자면 굉장히 따뜻해서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겨울을 나다니 이건 마치 신세계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한국 기숙사 샤워실은 샤워기도 독특했는데 비타민 워터나 항균 성분이 나오도록 하는 특별한 샤워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자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영리한 한국인들의 특색이 들어간 발명품 중 하나인데 샤워를 하며 동시에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어쩐지 여기까지 오며 마주친 한국인들의 피부가 다 반짝반짝 윤이 나더니 그런 똑똑한 비결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수돗물의 질도 아주 좋았어요. 프랑스는 수돗물에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고 샤워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퍼석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부러워서 미칠 지경이더군요. 또 한국 기숙사는 청결면에서도 프랑스 고등학교의 기숙사와 매우 달랐는데 프랑스 기숙사에서는 친구에서 벼룩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니 그냥 친구와 벼룩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의 기숙사는 어찌나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복도와 방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벌레 퇴치 업체가 수시로 방문하여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마크가 벽에 붙어 있더군요. 이쯤 되자 저와 친구들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을 때 이자벨은 이왕 한국 고등학교에 놀러온 김에 학생 식당에서 급식을 먹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은근히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에서 지내는 이자벨을 깔봤던 저희는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이자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음 놀라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감탄하게 되더군요. 우선 식기들이 파란 적외선을 받으며 깨끗하게 소독되고 있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았고, 식판 가득 푸짐하게 담긴 불고기 잡채, 볶음 김치라는 한식 세트는 절로 침을 꼴깍 삼키게 했죠. 이어서 생전 처음으로 맛보게 된 한식은 마치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는 나라가 아닌데 한국 역시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의 향연이 이어지더군요. 게다가 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무료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교육에 진심인 국가인지 알 수 있었고, 이런 훌륭한 정책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본력까지 갖춘 국가라는 사실에 이곳은 진정한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저와 친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번화가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도 역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근처의 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기야 하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일시간에 딱 일대만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마저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버스를 놓쳐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프랑스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많죠. 단 하나밖에 없는 노선의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불편하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더군요. 버스 정류장이 학교에 아주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버스 노선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게다가 학생들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더군요. 이러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아주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 이 선진국이라더니 그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역시 굉장히 신기하더군요. 우선 추울 때를 대비해 정류장 의자에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더울 때를 대비해 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나니까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볼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정류장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일정 시간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는 것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잠시 후 저희가 타기로 한 버스가 도착했는데, 버스에 올라탄 순간 저는 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버스 안에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인지 가방에서 익숙하게 충전기를 꺼내 휴대폰을 충전하더군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서로 먼저 충전하겠다 싸우지도 않았고, 충전 중인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버스 안에는 고요함과 질서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것은 장담하건대 손꼽히는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집시라고 불리는 노숙자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보다 부유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집시들이 워낙 소매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 프랑스 경찰들은 집시들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기 어렵죠.
저와 친구들은 정직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한국인들을 보며 과거에 이들을 무시했던 우리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했답니다. 그렇게 저희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된 사이 어느새 버스는 서울의 번화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더군요. 꽤나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거리를 자유롭게 걷고 있었고 길거리 버스킹을 하거나 댄스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밤거리를 누비며 즐기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희에게 이 광경은 정말이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요란한 문신을 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범죄 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프랑스에는 일정한 구역을 차지하고 뻔뻔하게도 통행세를 걷는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고 싶으면 통행료를 내야 하죠. 그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밤에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을 매우 꺼려해요. 특히 여자가 밤거리를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프랑스에는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아예 통행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위험하기는커녕 이곳에서는 범죄의 비읍도 연상되지 않더군요. 두려움에 움츠리지 않은 채 밤거리를 걷는 것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일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린다니 너무 부럽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이자벨이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한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시는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에는 미용용품을 파는 가게를 비롯해서 편의점, 마트, 24시간 운영되는 ATM, 야간 약국 등이 심야 시간까지 활기를 띠고 운영되고 있었고 주요 거점에 지어진 경찰서와 소방서가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죠. 프랑스는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기본 30분에서 1시간은 달려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치안이 불안정해서 밤에는 ATM 기계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데 한국은 생활 편의시설을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과연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명함이나 내밀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함까지 느껴지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낮에도 그렇지만 특히나 해가 진 밤에 ATM 기계에서 돈을 찾는다는 건 그냥 내 돈을 범죄자들에게 주겠다고 꺼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밤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답니다. 글쎄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들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주택이나 건물처럼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 배달원은 대체 어떻게 한강의 불특정 장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의아해하고 있자 이자벨은 한국은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 극강을 달리는 나라라며 한국에서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고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내에 배달이 오는 것이 평균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물류와 유통체계가 환상적으로 잡혀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워낙 근면, 성실하고 업무 센스가 좋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번 한국의 신속 정확한 서비스에 맛들인 사람들은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자벨의 말을 들으며 홀린 듯이 걸었고 때문에
제 앞에 놓인 얕은 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순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벗겨지며 안경알이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 관광은 이대로 끝이라는 거였죠. 참으로 허망한 방식으로 한국 관광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자벨이 겨우 안경알 깨진 일로 무슨 울기까지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따졌어요. 너는 한국에 사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한국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안경도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하란 말이야. 지금 당장 안경을 맞춘다고 해도 안경이 제작되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릴 거고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한국에 올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단 말이야. 실제로 프랑스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정말 빨라봐야 한 달이고 평균적으로는 석 달 이상은 걸려요. 게다가 그냥 아무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한 뒤에야 안경 제작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은 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새 안경을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그렇게 좌절에 빠진 채 제가 울고 있을 때 이자벨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색해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에 안경점 있네. 거기 가서 안경 맞추자. 한 30분이면 안경 새로 맞출 수 있을 거야. 저는 이자벨이 저를 놀리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자벨은 농담이 아니라며 속는 셈치고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10분 거리에 있다는 그 안경점에 가게 되었어요. 문제의 그 안경점은 그냥 흔하고 평범한 외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밖에서 보기에 절대로 30분 만에 안경을 제작하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자벨이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죠. 잠시 후 이자벨은 망가진 제 안경을 안경사에게 맡겼고 둘은 뭐라고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물어보자. 이자벨은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안경테는 멀쩡해서 안경알만 교체하면 되는 거라 시력 검사하고 나서 5분이면 완성된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데. 금방 고쳐준다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까 전 30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5분이라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프랑스에서 석 달이 걸리는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런데 안경사가 진짜로 저 안에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얼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자면서 말이죠. 저는 꼭 온 세상이 저를 놀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얼떨떨한 기분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답니다. 제가 방문한 안경점은 그냥 길거리에 위치한 평범하고 작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검사하는 최첨단 기계를 갖추고 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시력 검사를 할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멀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시력을 측정했었는데 한국은 디지털 기계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시력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대학병원도 아니고 작은 안경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력 검사가 끝나자 안경사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경알을 만들러 갔고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차마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경점 내부에서 쓱싹쓱싹 안경알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정말 5분도 되지 않아 제 손에는 새 안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쾌속으로 진행된 한국의 안경 제작 속도에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줄이야. 아까 전 이자벨이 했던 말 중에 한국의 서비스의 맛을 들이면
절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주 작은 생활 필수품인 안경이 이 정도인데 한국의 다른 서비스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한국의 안경값은 프랑스 안경값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작 속도는 비교도 되지 않게 빠르면서 제작비 역시 비교도 되지 않게 저렴하다니. 대체 한국의 정체는 뭘까요? 천국인가요? 이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안전하지, 음식 맛있지, 서비스 훌륭하지, 단점이 있기는 한 거야. 솔직히 나 프랑스 떠나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고 말았고, 원래는 하루만 있다가 가기로 했던 일정을 변경하여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더 있겠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냐고 하셨죠? 거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한국의 매력에 빠지잖아. 그럼 아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 한국은 진짜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였어. 나 어쩌면 이러다 정말 프랑스로 아예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제 말에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깔깔 웃었죠. 왜냐하면 친구들 역시 프랑스에는 없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흠뻑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얼마 후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저희는 모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유행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두고 모든 면에서 뒤처진 프랑스로 돌아가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자벨이 너무 부러웠고 유럽이 세계 제일이라 믿었던 어리석었던 저를 반성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오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선진 문화를 배우며 더욱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더 큰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준 한국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